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특히 화려한 강남의 거리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인공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고, 값비싼 차들과 취기에 물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그 모든 빛과 소음이 닿지 않는 어두운 뒷골목, 그곳에는 도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고은비는 그 그림자 속을 묵묵히 걸었다. 하루 종일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고 쉴 틈도 없이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였다. 눅눅한 여름밤의 공기가 땀과 뒤엉켜 불쾌하게 살갗에 달라붙었다. 낡아빠진 운동화 밑창으로 흥건한 빗물이 스며들었고,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 안에는 팔다 남은 치킨 몇 조각과 내일 아침거리가 될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 수입이자 고된 삶의 증거였다. 24살 꿈 많을 나이라고들 하지만 은비에게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가 남긴 빚, 병든 어머니의 약값, 아직 철없는 남동생의 학비까지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이미 삶의 무게로 휘어질 대로 휘어져 있었다. 얼굴 한쪽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어릴 적 사고의 흔적이자 그녀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주홍글씨였다. 스스로를 못난이라고,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데 익숙해져 버렸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거셌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키고 오직 거친 빗소리만을 남겼다.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이었다. 낡은 상점들의 뒷문과 쓰레기통들이 즐비한 곳, 은비는 후드 점퍼를 깊게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이 지긋지긋한 비와 하루를 끝내고 싶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빗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억눌린 신음소리. 은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취객일까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냥 지나쳐야 한다. 괜한 일에 엮였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걸으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몇 년 전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만 더 빨리 구급차가 왔더라면,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를 발견했더라면 가슴을 찢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만약 저 신음소리의 주인이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외면했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은비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옷이었다. 흠뻑 젖고 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명품 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은비는 숨을 멈췄다. 그의 하얀 셔츠 옆구리 부분이 검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빗물에 씻겨나간 피가 바닥에 옅은 핏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다. 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자 은비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조각상처럼 잘생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식은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고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신음이 그의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은비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떨렸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다만 미간을 찌푸리며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경찰도 같이 올 것이다.
그러면 자신은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복잡한 일에 휘말릴 터였다. 고된 삶은 그녀를 겁쟁이로 만들었다. 바로 그때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희미하게 뜨였다. 초점을 잃은 그의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겨우 은비를 향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과 생에 대한 갈망이 비수처럼 은비의 마음에 박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한 체구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남자의 팔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를 부축하려 애썼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휘청거렸고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온몸의 힘을 다해 그를 끌다시피 하여 골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집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다. 삐걱거리는 좁은 철제 계단을 오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은비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남자의 축 늘어진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마침내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좁고 눅눅한 공간이 그들을 맞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곰팡이, 손바닥만한 창문, 낡은 가구 몇 점이 전부인 공간, 화려한 강남의 야경과는 철저히 분리된 세상의 끝에 내몰린 듯한 방이었다. 은비는 남자를 유일한 잠자리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남자의 정장 재킷을 벗기자 상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날카로운 것에 깊게 베인 상처였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이 분명했지만 은비는 그럴 돈도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랍을 뒤져 낡은 구급상자를 꺼냈다. 소독약과 거즈, 압박붕대, 변변차는 구급용품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 주변의 옷을 잘라내고 빗물과 피로 더러워진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남자는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깨어나지는 못했다. 소독약이 닿자 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은비는 입술을 깨물며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댄 뒤 붕대를 감았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상처로 인한 고열이었다. 은비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부엌으로가 얼마 남지 않은 쌀로 흰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다그락거리는 냄비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좁은 방을 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죽이 다 끓어갈 무렵 등 뒤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은비가 돌아보자 남자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전히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분명한 의식이 담겨 있었다. 누구? 쉰 목소리가 힘겹게 터져 나왔다. 길에 쓰러져 계셨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일단 응급처치만 했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남자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럴 기력조차 없는지 대답 없이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낡은 벽지와 천장의 곰팡이 그리고 허름한 자신의 모습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낯섦과 혼란이었다. 여긴 어디지 난 왜?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극심한 두통이 덮치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이 안 나? 기억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은비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에 연민이 앞섰다.
그녀는 따뜻한 죽을 그릇에 담아 그에게 다가갔다. 일단 뭐 좀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 기억도 돌아올 거예요. 남자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녀와 죽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녀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은비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죽을 받아 먹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흰죽이었지만 남자는 허겁지겁 죽을 삼켰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팽팽했던 그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은비는 그가 죽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켰다. 그릇이 비워지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좁은 옥탑방은 꽉 찬 느낌이었다. 은비는 그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잠시 스친 연민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남자가 먼저 침묵을 깼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친 얼굴, 불안한 눈빛, 그리고 뺨의 흉터까지. 그의 시선은 이상하게도 끈질겼다. 은비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머물렀다. 은비는 바닥에 얇은 이불을 깔고 누웠고 남자는 매트리스에 누웠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은비는 낯선 남자와의 동거에 대한 불안감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였다. 남자는 고열과 두통, 그리고 텅 빈 기억의 공백 속에서 신음하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남자의 신음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악몽을 꾸는 듯했다. 은비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마는 다시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녀가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그 순간 남자가 벌떡 눈을 떴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이 은비를 붙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강한 힘으로 그녀의 팔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가지마. 꿈결 같은 잠꼬대였다. 하지만 그를 뿌리칠 수 없었다. 거칠고 뜨거운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는 오직 눈앞의 온기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 은비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불안정하고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 그것은 어쩐지 자신의 심장 소리와 닮아 있었다. 고된 삶에 지친 여자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비 내리는 옥탑방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보듬는 행위에 가까웠다. 하룻밤의 위로, 내일이면 사라질 신기루 같은 온기. 그들은 그렇게 폭풍우 같던 밤을 함께 보냈다. 아침 햇살이 곰팡 내 나는 방 안을 비췄을 때 은비는 낯선 무게감에 눈을 떴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다.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희미한 온기와 채취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은비는 허망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검은 오닉스가 박힌 고급스러운 커프스 버튼 한쪽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툰 필체로 휘갈겨 쓴 두 글자. 고마워. 은비는 커프스 버튼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그것만이 지난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서울의 아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분주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삶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굴러가야만 했다. 그저 하룻밤의 꿈. 은비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폭풍우 같던 밤이 지나가고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못한 채 무심하게 흘러갔다. 몇 주가 지났다. 고은비의 삶은 다시 낡은 궤도 위를 삐걱거리며 굴러갔다. 편의점과 배달 가게를 오가는 고된 일상. 그 남자는 정말 하룻밤의 꿈처럼 혹은 짙은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은비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닉스 커프스 버튼을 애써 외면하며 그날의 기억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 뚜렷해졌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렸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밤새 잠을 자도 피곤은 풀리지 않았고 충곤증이라기엔 이상할 정도로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다. 이보다 더 힘든 날들도 겪어왔기에 그저 몸이 좀 고단한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붉은색 글씨가 선명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은행에서 보낸 마지막 통지서였다. 나측은 봉투의 불길함에 은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자 차가운 활자들이 눈에 박혔다. 아버지의 사업빚, 그들이 살고 있는 낡은 빌라를 담보로 빌린 돈이었다. 한 달 안에 남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최종 통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방에서 게임을 하던 남동생 은혁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이게 다 뭐야?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은혁은 통지서를 빼앗아 들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은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푼돈으로는 매달 이자를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원금 상환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나가 돈 관리 제대로 한 거 맞아 맨날 일하러 나간다면서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건데. 철없는 동생의 원망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무게가, 모든 책임이, 모든 비난이 오롯이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은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울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몸의 이상 증세는 더욱 심해졌다. 더 이상 과로 탓으로 돌릴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설마 아닐 거야.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동네 약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손바닥 안에 감춰진 작은 상자가 천근망은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좁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명서를 몇 번이고 읽어본 뒤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스트기의 결과, 창에 붉은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그리고 또렷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선, 뉴줄. 은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단 하룻밤의 일이었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마다 찾아오는 헛구역질은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결국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동네에서 가장 허름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은 낡고 초라했다. 대기실에는 그녀처럼 불안한 얼굴을 한 여성 몇몇이 앉아 있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녀의 이름이 불렸다. 나이 지긋한 여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몇 가지를 묻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가운 제리배에 닿는 순간 은비는 온몸을 떨었다. 어두운 진료실, 흑백의 모니터 화면. 의사가 기계를 움직이자 화면에 작고 검은 점 같은 것들이 보였다. 임신 맞네요. 8주차 정도 됐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은비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았다. 저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구나. 현실감이 없었다. 그때 의사가 갑자기 하는 소리를 내며 화면에 집중했다. 잠깐만요. 이럴 수가.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은비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의사가 기계를 조작하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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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는 빠르고 강한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메웠다. 은비의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경이롭고도 벅찬 소리였다. 자, 이게 첫째 아이 심장 소리고. 의사는 기계를 조금 움직였다.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똑같이 힘찬 심장 소리. 아기 둘째 아이. 은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을 때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기계를 움직였다. 그리고 세 번째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세상에 새쌍둥이네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의사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은비에게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새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셋. 기쁨과 경이로움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와 절망으로 변했다. 병원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은비는 멍하니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방금 받은 초음파 사진 석 장이 들려 있었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세 개의 생명, 세 개의 심장.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집도 길바닥에 나앉을 판국에 혼자의 몸으로 아이 셋을 어떻게 키운단 말인가? 아이들의 아버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자. 유일한 단서는 값비싼 커프스 버튼 하나뿐. 그녀는 서러움에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솟아올랐다.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었다. 한참을 울어 지쳐갈 무렵 허기를 느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먹어야 했다. 그녀는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포장마차 한쪽에 걸린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국내 최대 기업 율성그룹의 강태준 신임 회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강 회장은 몇 주 전 불의의 사고로 잠시 요양을 취했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은비는 무심코 텔레비전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면 가득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냉정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눈빛,
조각 같은 얼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에도 마음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남자. 순간 은비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얼굴, 빗속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창백한 얼굴과 겹쳐졌다. 며칠을 앓으면서도 보여주었던 연약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화면 속의 남자는 세상을 호령하는 제왕의 모습이었다. 강태준, 율성그룹 회장. 특히 강태준 회장은 율성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배우 오수진 씨와의 약혼 발표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때 카메라가 그의 전신을 비추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흐트러짐 없는 자세. 카메라는 그의 손을 잠시 비추었다. 악수를 하기 위해 내민 그의 손목. 최고급 셔츠의 소매 끝에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 버튼이 빛을 발했다. 하지만 은비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른 것이었다. 반대쪽 소매에 있어야 할 커프스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한쪽을 잃어버린 것처럼 은비는 숨을 헐떡였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검은 오닉스 커프스 버튼. 화면 속 남자의 비어있는 소매단. 그리고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세 개의 심장.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아이들의 아버지. 그녀를 하룻밤의 꿈으로 치부하고 사라져버린 남자의 정체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였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고은비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혼란스러웠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 자신과는 다른 세상, 다른 차원에 사는 남자. 그를 찾아가야 할까? 찾아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 책임지라고 비웃음과 경멸만 당하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어쩌면 돈으로 입을 막으려 들거나 더 나쁘게는 위험한 사람으로 몰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새벽녘 잠든 어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고단한 얼굴을 볼 때마다, 법원에서 날아온 집행 예고장을 볼 때마다 두려움은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세 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들은 세상의 빛을 제대로 받으며 살 자격이 있었다. 아이들의 생존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보다, 목숨에 대한 공포보다 위에 있었다. 결심을 굳힌 날, 은비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일하게 가진 낡은 정장 세트를 꺼내 입었다. 몇 년 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해 큰맘 먹고 산 옷이었다. 흉터가 최대한 가려지도록 머리를 풀고 창백한 얼굴에 서툴게나마 화장을 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억지로 어깨를 폈다. 율성그룹의 본사. 율성타워는 서울의 심장부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였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거대한 성체. 은비는 그 압도적인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평범한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그녀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큰 숨을 들이쉬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거대한 로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녀의 낡은 구두와 어색한 옷차림은 그들 사이에서 섬처럼 겉돌았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완벽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은비를 위아래로 훑는
차가운 평가가 담겨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프레다델스키 떨렸다. 직원의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회장님께서는 사전 약속 없이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비서실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다. 은비는 자신의 이름과 용건을 참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고은비라는 이름도 회장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용건도 이곳에서는 그저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로비 구석의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하나?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시간이 흐르고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중요한 해외 계약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은비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무모한 계획이 스쳤다. 그녀는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잠시 후 수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강태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실물로 마주한 그는 화면에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차가운 카리스마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 같은 권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강태준은 무표정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쳐 정문으로 향했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은비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강태준 씨, 잠시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순간 로비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고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강태준의 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은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 그는 잠시 그녀를 훑어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몸을 돌려 걸어가려 했다. 하룻밤이었지만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해요. 은비는 절박하게 한 번 더 소리쳤다. 그제야 강태준의 곁에 있던 비서실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고 은비는 순식간에 양팔이 붙들려 기자들의 시야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 회장실이었다. 서울 정영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방금 전의 소동이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은비는 그의 책상 앞에 던져지듯 세워졌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용건이 뭐지?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시선은 여전히 서류에 고정한 채였다.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커프스 버튼과 초음파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야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커프스 버튼에 잠시 머물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라움이나 당혹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차가운 미소였다. 기억나지 않으세요? 비가 많이 오던 날 밤 골목에서. 그래서 그가 말을 잘랐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어요. 3명, 새 쌍둥이에요. 은비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기어들어갔다. 강태준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는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본 것처럼 피식 웃었다. 시나리오가 아주 진부하군. 그는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은비 앞으로 던졌다. 파일 표지에는 톱배우 오수진의 환한 미소와 함께 강태준 회장 약혼 관련 공식 자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내가 얼마 전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는 봤나 보지. 그리고 우연히 내 컵스 버튼을 주었고. 그래서 이런 어설픈 연극을 꾸민 건가? 요즘 세상에도 이런 고전적인 수법에 넘어갈 남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건 연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은비에게 다가왔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그녀를 숨 막히게 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들고 들어올렸다. 그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얼굴을, 특히 흉터를 샅샅이 훑었다. 이 얼굴로, 이런 행사액으로 내 아이를 가졌다고 내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은비의 심장을 후벼 팠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강태준은 그에게 눈짓했고 변호사는 익숙하다는 듯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은비 앞에 내밀었다. 비밀 유지 및 보상 합의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연극은 끝났으니 출연료를 받아 가야지.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 서류에 사인해. 그럼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주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것. 그리고 당신 뱃속에 있다는 그거. 깨끗하게 처리할 것. 그거. 그는 아이들을 그거라고 불렀다. 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배우 지망생인가 연기력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말해봐. 내 값은 얼마지 내 침묵과 내 뱃속에 든 것까지 합쳐서 얼마면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은비는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의 뺨을 때리고 싶었다. 당장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뱃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엄마를 위로하듯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듯 세 개의 작은 생명이 보내는 신호.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찢어버리려던 합의서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자존심과 모성의 사이에서 그녀는 갈갈이 찢기고 있었다. 고은비의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장실 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고풍스러운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펜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율성그룹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신화. 강건일 회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충직한 박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조금 전까지 제왕처럼 군림하던 강태준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편한 기색이 스쳤다. 할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강건일 회장은 손자의 인사를 가볍게 무시한 채 방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굳어있는 변호사와 겁에 질린 은비에게 차례로 머문 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에 닿았다.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압박감이 더욱 짙어졌다.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구나.
무슨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하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사실 강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소동을 보고받은 직후부터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방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오랫동안 손자의 오만함을 우려해왔던 그가 설치해둔 비상용 도청 장치 덕분이었다. 강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세 개의 작은 생명체.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박 비서만이 알아차렸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들어 은비를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낡은 옷차림과 뺨의 흉터.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순수함과 강인함을 노외한 경영자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손자의 약혼 여인 배우 오수진을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다.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율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불여우. 그런 여자에게서 율성의 후계자를 얻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던 채 하늘이 내린 기회처럼 3명의 증손주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물론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이, 저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속삭였다. 또한 저 커프스퍼튼, 그것은 자신이 아내의 유품으로 간직하다가 태준에게 성인이 된 기념으로 직접 채워준 소중한 물건이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들었지만 저것이 저 여자의 손에 들어간 경위가 석연찮았다. 강건일 회장은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율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감을 믿었다. 그는 태준의 변호사가 내민 비밀유지 및 보상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강태준과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주저없이 서류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처신 똑바로 하게. 자네는 율성의 변호사이지. 내 손자의 뒤를 닦아주는 해결사가 아니야. 그의 차가운 말에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나가보게. 변호사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치듯 회장실을 나갔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할 소리다. 태준아, 내 놈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었지? 내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돈으로 지우려 들어.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아이가 태어나 보면 알게 되겠지. 강 회장은 박 비서에게 눈짓했다. 박 비서는 익숙하게 가방에서 서류철과 만년필을 꺼냈다. 박 비서, 혼인 계약서를 준비하게. 네, 할아버지. 강태준은 경악했다. 혼인 계약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은비 또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 비서가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째, 고은비와 강태준은 즉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 둘째, 고은비는 강씨 일가의 저택으로 들어와 출산까지 최고의 의료 지원을 받는다. 셋째, 그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산할 의무가 있다. 넷째, 출산 직후 친자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섯째, 아이들이 강태준의 친자로 확인될 경우 고은비는 율성그룹 후계자들의 어머니로서 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여섯째, 이 결혼은 1년간 유효하다. 1년 후 고은비가 원할 경우 이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막대한 위자료와 율성그룹의 지분 일부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구적인 면접 교섭권을 보장받는다.
일곱째, 만약 이 모든 것이 고은비의 사기극으로 밝혀질 경우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사기 및 공갈미수죄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낭독이 끝나자 강태준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미치셨습니까? 어떻게 저런 근본도 모르는 여자와 저를 결혼시키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율성그룹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시끄럽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내 놈의 체면보다 내 증손주들이 더 중요하다. 오수진 같은 속물 며느리를 보느니 차라리 순박해 보이는 저 아이가 내 증손주들의 어미가 되는 편이 낫겠다. 이건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강태준은 할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다만 불타는 듯한 눈으로 은비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은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사랑 없는 결혼.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가문으로 들어가는 계약 결혼. 그곳은 분명 화려하지만 가시밭길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 빚더미에 나앉을 가족, 그리고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새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지옥 끝에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은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박비서가 내민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그 계약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 고은비라고 적힌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사인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이 계약서를 거칠게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감히 나를 상대로 거래를 해. 좋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대신 똑똑히 기억해둬. 강씨 가문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곳은 너의 지옥이 될 테니까 환영한다. 나의 지옥에 온 것을. 그의 뜨거운 숨결과 얼음 같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은비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불타는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미 그녀의 싸움은 시작된 것이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은 성체와 같았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그곳은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격리되어 있었다. 고은비는 검은색 세단 뒷자리에 앉아 천천히 열리는 거대한 철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살아갈 집이자 강태준이 말한 지옥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이 그녀를 압도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차가운 박물관 같았다. 현관문 앞에서 집사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사모님 안으로 드시죠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은비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리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드라마에서나 보던 웅장한 로비가 펼쳐졌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 계단 위에서 두 명의 여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명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었다. 값비싼 실크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한 그녀는 강태준의 계모인 유녀사였다.
그녀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닿지 않았다. 다른 한 명은 은비가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 톱배우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 편안한 자세로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노골적인 비웃음이 담긴 눈으로 은비를 뜯어보고 있었다. 약혼은 없던 일이 되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비를 향한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듣던 것보다 훨씬 평범하네. 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은비의 낡은 정장과 불안한 표정을 대놓고 훑으며 말했다. 하긴 우리 태준이가 워낙 마음이 약해서 길 잃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긴 하지. 그것은 은비를 길거리에서 주워온 짐승에 비유하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그래도 뱃속에 귀한 증손주들을 품고 계신 몸인데. 오수진이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녀는 귀한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은비의 배를 비웃는 듯한 시선으로 쳐다봤다. 물론 정말로 우리 핏줄일지는 낳아봐야 아는 거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일도 있다는데. 은비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2층에서 강태준이 내려왔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그는 은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오수진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쌌다. 수진 씨, 기다렸어요. 저녁 먹으러 가죠. 태준 씨, 이분한테 인사도 안 하고요. 오수진이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다. 인사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강태준은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은비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수진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오수진이 돌아보며 은비에게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여긴 내 자리야.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저택의 서쪽 별채, 가장 구석지고 볕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 머물게 했다. 그곳은 안주인의 방이라기보다는 고급 하녀의 방에 가까웠다.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거대한 식탁의 한쪽 끝에 은비가, 다른 쪽 끝에는 윤 여사가 앉았다. 강태준은 아예 식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침묵 속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모든 하인들은 윤 여사의 눈치만 살피며 은비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절망적인 날들 속에서 아주 작은 온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택의 주방을 총괄하는 오정심 여사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해 온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부당함을 알고 있었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어린 은비에게 연민을 느꼈다. 오 여사는 드러내놓고 그녀를 도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아무도 모르게 은비의 방에 찾아와 따뜻한 우유나 영양가 있는 간식을 넣어주곤 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뱃속의 아기들이 힘듭니다. 작은 사모님, 제발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그녀의 조용한 격려와 따뜻한 음식이 은비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오수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의 명령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수진은 그 자리에도 당연하다는 듯 나타났다. 그녀는 일부러 은비의 옆자리에 앉더니 뜨거운 굴 스튜를 은비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은비 씨, 임산부한테 굴이 좋대요.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마치 실수인 척 스튜 그릇을
은비의 손등 위로 엎질렀다. 어머, 미안해요. 내가 손이 미끄러졌네. 뜨거운 스튜가 손등에 쏟아져 살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은비는 비명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강태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윤 여사는 조심 좀 하지 그랬니라며 오히려 은비를 타박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오수진은 더 치밀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은비가 방으로 돌아갈 때 저택의 중앙 계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계단 중간에 대리석 바닥에 투명한 오일을 교묘하게 뿌려두었다.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돌아가던 은비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나타난 오수진이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소리쳤다. 어머, 조심해. 그러면서 그녀는 은비의 팔을 잡아주려는 듯 강하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은비는 오일이 뿌려진 바닥을 밟고 크게 휘청거렸다. 넘어지려는 순간 간신히 난간을 붙잡아 몸의 균형을 잡았다. 하지만 오수진은 자신이 마치 떠밀린 것처럼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계단 아래로 몇 칸 굴러떨어졌다. 아기 여자가 날 밀었어. 때마침 서재에서 나오던 강태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난간을 붙잡고 숨을 헐떡이는 은비와 계단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는 오수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의 몸이 향한 곳은 배를 감싸 안고 사색이 된 차에 서 있는 임산부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은비를 그대로 지나쳐 오수진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일으켰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오수진은 그의 품에 안겨 가녀리게 흐느꼈다. 그제야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불타는 듯한 분노가 담긴 눈으로 은비를 쏘아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네가 수진 씨를 미는 걸. 그는 은비에게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또 무슨 새로운 수작이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할아버지의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의 차가운 협박이 얼음 송곳처럼 은비의 가슴에 박혔다. 남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고 악랄한 거짓에 덫에 걸려 있었다. 계단 사건은 강건일 회장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보고를 올린 것은 오정심 여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암묵적인 악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이 집안에서 어떤 반발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선 어린 손주 며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직접 나서서 윤 여사와 오수진을 질책하는 것은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터였다. 강 회장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잇감이 스스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는 고은비에게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쥐어주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저택으로 율성그룹 안주인을 위한 교육 전문가라는 명목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도착했다. 처음 은비를 찾아온 사람은 국내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였다. 그녀는 은비의 낡은 옷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임산부의 몸을 아름답게 드러내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고급스러운 옷들로 옷장을 채웠다. 다음은 영양사와 전담 셰프였다. 그들은
오직 은비와 새쌍둥이의 건강을 위한 맞춤 식단을 제공했다.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녀의 흉터를 가리는 기술을 넘어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화장법을 가르쳐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 회장은 비밀리에 최고 수준의 피부과와 계약하여 최첨단 레이저 기술로 그녀의 흉터 치료도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재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리다 은퇴한 여성 임원 김선영 여사를 은비의 개인 교사로 초빙했다. 김 여사는 은비에게 영어와 프랑스어, 비즈니스 매너, 경제학 원론, 그리고 서양 미술사까지 가르쳤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이어지는 강행군에 은비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녀를 이끌었다. 사모님, 지금 배우시는 이것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가보시자 무기입니다. 누구도 사모님을 얕보거나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죠.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말에 은비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타고난 총명함과 지독한 노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냈고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더 이상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어눌함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논리가 자리 잡았다. 외모의 변화는 그 내면의 성장을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다. 몇 달 후 율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 율성재단 갈라가 열렸다. 정재계 거물들과 톱스타들이 모두 모이는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올해의 메인 스폰서 중 한 명은 배우 오수진이었고 그녀는 이날 밤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와 윤 여사는 은비가 겁을 먹고 방에 숨어 있거나 설령 나타나더라도 촌스러운 모습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행사장 입구. 강태준은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한 오수진과 함께 포토월에 서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대했지만 그 미소는 영혼 없는 껍데기 같았다. 기자들의 관심이 슬슬 다른 곳으로 옮겨갈 무렵 입구에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 차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하이힐이 아닌 우아한 플랫 슈즈 한쪽이 먼저 땅을 디뎠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고은비였다. 순간 소란스럽던 행사장에 정적이 흘렀다. 은비는 몸의 곡선을 따라 우아하게 흐르는 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임신으로 부푼 배를 부끄럽게 가리는 대신 오히려 기품있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분위기였다. 과거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여왕처럼 고요하고 당당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태준과 오수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특히 오수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강태준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넋을 잃고 은비를 바라보았다. 은비는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갈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파티 후반부에 터졌다. 프랑스에서 온 거물 투자자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피에르 듀퐁 회장이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율성화학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빠른 속도의 프랑스어로
강태준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프랑스어는 기초적인 수준이었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얼굴을 굳혔다. 통역사가 급히 다가오려던 순간이었다. Monsieur Dupont, enchanté de faire votre connaissance. Je m'appelle Go Eunbi. 듀퐁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은비라고 합니다. 맑고 유창한 프랑스어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그의 곁으로 다가온 은비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차에 서 있었다. 피에르 듀퐁은 놀란 눈으로 은비를 바라보았다. 제 아내입니다. 강태준이 저도 모르게 그녀를 소개했다. 은비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듀퐁 회장을 안심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미리 학습한 정확한 데이터와 사실들을 근거로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율성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 신기술 투자 계획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는 진취적인 기업의 비전이었다. 듀퐁 회장의 날카롭던 눈빛이 차츰 감탄으로 변해갔다. 긴장감 넘치던 대화를 지켜보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수진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분노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귀찮은 짐 덩어리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총명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매혹적인 한 명의 여성이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순수한 경악과 함께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감탄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다. 갈라 행사가 끝난 후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전의 냉랭하고 무관심한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어색함과 혼란, 그리고 미지의 감정들이 뒤섞인 짙은 안개 같은 침묵이었다. 강태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힐끗 룸미러로 뒷자리에 앉은 고은비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하고 평온한 옆모습이 오늘 밤 그의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다. 오늘 잘했어.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다. 지금껏 그녀에게 퍼부었던 경멸과 모욕을 생각하면 그런 칭찬 한마디를 건넬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알던 고은비와 오늘 밤의 고은비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촌스럽고 무지하고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적이고 당당하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을 구해내는 아내가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강태준의 내면에서는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다. 간헐적으로 그를 괴롭히던 두통이 잦아졌다. 두통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이미지의 파편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아무 맛도 없지만 이상하게 속이 편안해지던 흰죽의 냄새. 거칠었지만 따뜻하게 이마를 짚어주던 손길의 감촉. 비에 젖어 차가웠던 옷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깨끗한 담요가 몸을 감싸던 느낌.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는 동떨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던 작은 옥탑방의 풍경.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아주 오래전에 들어본 듯한 부드러운 자장가 멜로디. 그 기억의 파편들은 누구의 것인지 언제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거나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일 것이라고 애써 치부했다. 며칠 후 그는 중요한 이사회를 마치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며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서재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이 저택 안뜰에 위치한 작은 온실 앞에서 멈췄다. 은비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 안에서 희미하지만 익숙한 콧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기억 파편 속에서 맴돌던 바로 그 자장가 멜로디였다. 강태주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소리를 따라 온실 안으로 들어갔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흔들의자에 앉은 은비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과 애틋한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에 잠겨있던 마지막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꾸악꾸악. 마치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봉인되었던 기억의 홍수가 그의 뇌리를 덮쳤다. 그날 밤 사업상의 경쟁자들에게 고용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옆구리를 칼에 찔렸던 순간의 고통. 비 내리는 뒷골목에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절망감.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다. 작고 가녀린 체구로 자신을 끌어안고 비를 맞으며 필사적으로 걷던 그녀의 거친 숨소리. 기억이 났다. 자신을 옥탑방으로 옮겨 서툰 솜씨로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녀의 떨리는 손길. 고열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해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던 정성. 의식이 흐릿한 자신에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주던 따뜻함. 모든 것이 기억났다. 그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날의 기억을 깊은 곳에 가둬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기억. 악몽 속에서 공포에 떨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빛.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혹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갈망으로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가지마. 애원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의 계획적인 유혹이 아니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절망 속에서 그가 먼저 그녀의 온기에 매달렸던 것이다. 아, 강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은비에게 들키지 않으려 비틀거리며 온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녀는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자신은 꽃뱀, 사기꾼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그녀의 진심을 돈을 노린 연극으로 매도했다. 그녀와 자신의 아이들을 그거라고 부르며 지워버리려 했다. 오수진과 계모의 괴롭힘을 알면서도 방관했고 오히려 그녀를 비난하고 협박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잠식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잔인한 말과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자격으로 어떤 말로 사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하고 차가운 듯 보였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은비를 향해 있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비밀리에 오수진과 계모 윤여사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들의 모든 비리와 약점을 샅샅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주방에는 할아버지의 명령인 것처럼 위장하여 임산부에게 좋은 최고급 식자재를 공급하고 은비의 식단을 관리하게 했다. 그는 별채의 보안 영상을 모두 확인했다. 계단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본 순간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그날 은비를 조롱했던 경호팀 전원을 해고했고 율성타워 로비에서 그녀를 무시했던 안내 직원들도 모두 교체했다. 그의 사죄는 그렇게 소리 없이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서 와인을 마셨다. 취기가 올랐지만 머리는 더 선명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어 어느새 은비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틈새로 방 안을 엿보았다.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가 침대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육아와 임신에 관련된 책들이 흩어져 있었다. 한 손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한 배를 감싸 안고 있었다. 평화롭고 성스러운 모습이었다. 강태주는 자석처럼 이끌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을, 그를 구해주었던 그 손을, 그리고 이제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그녀의 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외쳤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배에, 자신의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손을 대고 싶었다. 그 온기를, 그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그녀의 옷에 닿기 직전 그는 허공에서 손을 멈췄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이 더러운 손으로 그녀의 신성한 세계를 더럽힐 수 없었다. 강태주는 주먹을 꽉 쥔 채 손을 거두었다. 그가 그녀와 만든 단절의 심연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힌 죄수였다. 강태준의 변화는 그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를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오수진과 윤여사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오수진의 연락을 받지도 그녀와의 만남에 응하지도 않았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멸과 혐오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고은비를 대하는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의 시선이 은비의 불러온 배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불안감은 두 여자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고은비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친자임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다. 윤 여사는 가짜 어미로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오수진은 율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평생의 목표를 영원히 잃게 될 터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 계집애와 뱃속의 것들을 한꺼번에 치워버려야 돼. 어느 날 밤 저택의 후미진 응접실에서 두 여자는 비밀스럽게 만났다. 윤 여사의 목소리는 뱀처럼 사악했다. 오수진은 질투와 증오로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동의했다. 뭔가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완벽하게. 그들은 돈으로 매수한 젊은 하녀를 통해 은비의 모든 것을 캐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냈다. 고은비가 잣나무의 열매시에 극도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수준의 알레르기. 임산부에게 쇼크가 온다면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고로 위장하기에 완벽한 방법이었다. 그들의 악마 같은 계획은 며칠 뒤 실행에 옮겨졌다. 강건일 회장이 가족의 화합을 명목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소집한 날이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바로 그날 오수진은 자신의 모든 연기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악행을 반성하고 은비와 잘 지내고 싶다는 가증스러운 연극을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에 직접 들어가
임산부에게 좋은 보양식인 삼계탕을 정성껏 끓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게 곱게 갈아 넣은 잣가루가 섞여 있었다. 은비 씨,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다태준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 봐. 이젠 나도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 삼계탕, 내가 은비 씨랑 뱃속의 아기들을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내 사과를 받아주는 셈치고 꼭 먹어줘. 오수진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얼굴로 삼계탕 그릇을 은비 앞에 직접 놓아주었다. 은비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심스러웠지만 강 회장과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가 두 번째 숟가락을 들었을 때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오수진의 저열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은비의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목 주변으로 두드러기가 벌겋게 피어올랐다. 그녀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자신의 목을 부여잡았다.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왜 그래, 은비 씨? 오수진이 놀란 척 연기하며 소리쳤다.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 회장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을 뚫고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냉정함과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순수한 공포와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거대한 식탁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단숨에 은비에게 달려갔다. 그는 쓰러지는 그녀를 품에 안아 들었다. 고은비, 정신 차려. 고은비. 그의 절규는 온 저택을 울렸다. 그는 하인들에게 구급차를 부르고 차를 대기시키라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정한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남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고은비 죽으면 안 돼. 너랑 아기들 제발 무사해야 한단 말이야.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오수진과 윤여사의 얼굴에 잠깐 동안이었지만 섬뜩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차가 미친 듯이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강태준은 뒷좌석에서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은비를 끌어안고 운전기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병원이 얼마 남지 않은 교차로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옆 골목에서 번호판도 없는 거대한 검은색 덤프트럭 한 대가 전조등을 끈 채 튀어나왔다. 트럭은 미끄러지듯 도로로 진입하더니 그들의 차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그들의 두 번째 계획이었다. 회장님, 피하십시오. 운전기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강태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그들의 시야를 덮쳤다. 피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은비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은비를 자신의 몸 아래로 끌어당겨 감쌌다. 자신의 등과 머리로 그녀를 완벽하게 덮었다. 충돌 직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창백하게 질린 은비의 얼굴이었다. 기익광 고막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두 대의 차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유리가 깨지고 차체가 찌그러지는 파괴음이 밤의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율성그룹 소유의 VIP 병원, 율성국제의료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의료진들의 다급한 발걸음, 날카로운 기계음, 소독약 냄새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그 중앙을 가로질러 고은비가 누워있는 이동식 침대가 긴급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 알레르기 쇼크와 교통사고의 충격이 겹치면서 태반 조기박리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산모와 아이들 모두 총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강태준 역시 부상을 입었다. 팔은 골절되었고 머리에는 심한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며 온몸은 깨진 유리 파편에 긁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치료하려는 의사들을 미친 듯이 뿌리치고 오직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값비싼 정장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무력하게 떨고 있는 한 남자에 불과했다. 잠시 후 연락을 받은 강건일 회장이 굳은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뒤로 윤 여사와 오수진도 걱정스러운 척 연기를 하며 따라붙었다. 수술실 앞의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의 박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강 회장이 사고 직후 내렸던 비밀 지시의 결과물이었다. 서류철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저택식당의 CCTV 영상에는 오수진이 은밀하게 삼계탕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돈에 매수되었던 한여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들을 들이받았던 덤프트럭 운전사는 강 회장이 동원한 인맥을 통해 경찰에 체포된 직후 오수진과 윤여색에 연결된 브로커에게 사주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모든 증거가 두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건일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차가운 냉기만이 남았다. 그는 조용한 병원 휴게실로 윤 여사와 오수진을 불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해 보거라. 강 회장이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영상 캡처 사진과 자백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지르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의 얼음 같은 시선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범행을 울부짖으며 자백했다. 윤 여사 또한 모든 희망을 잃고 실신하듯 쓰러졌다. 내년들은 내 집안에서 내 증손주와 그 어미를 죽이려 했다. 강건일 회장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며느리로서, 내 손자의 약혼녀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고 두 번 다시 빛을 보지 못하도록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내 증손주 어미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죗값으로 치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두 여자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경찰로 넘겨졌다. 그때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이 마침내 꺼졌다.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지쳐 보이는 외과 의사가 수술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수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기들은 긴급 제왕절개로 모두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상태가 위중하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살아있다. 은비도, 아이들도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신에게 감사했다. 깁스를 한 팔을 한 채 그는 은비의 회복실로 들어서는 것을 허락받았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억지로 억눌러 왔던 죄책감의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비 내리던 그 밤의 일이 모두 기억났다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그녀의 진심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녀를 구해준 은인을 어떻게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지. 미안해, 은비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진짜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기회를 제발 한 번만 줘.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이 조용한 회복실을 채웠다. 바로 그때 그의 손에 잡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은비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열렸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는 의식의 안개 속에서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치심,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압도하는 더 강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그녀를 지배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 그녀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애타는 희망이 담긴 절박한 질문이었다. 아기들, 우리 아기들은 괜찮아요. 그 질문이 던져진 순간 계약과 증오로 얽혀있던 그들의 관계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새 생명으로 이어진 아빠와 엄마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 공기는 어느새 따스한 봄 기운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도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위태롭게 숨쉬던 새아이. 강하준, 강혜운, 강하민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다. 마침내 새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삭막하고 고요했던 저택은 처음으로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 소리는 저택의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는 희망의 교향곡 같았다. 고은비의 몸과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다. 무엇보다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새 아이의 존재였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돌보며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은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오직 한 여자와 세 아이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가는 법을 배웠고 밤을 새워가며 분유 온도를 맞추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아이가 밤새 울며 보챌 때면 그는 은비를 쉬게 하고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면서 은비는 잠든 척 그런 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진실된 사죄이자 사랑의 고백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들의 작은 표정 하나, 작은 몸짓 하나에 함께 웃고 함께 가슴 졸이며 부모라는 이름 아래 단단한 동지가 되어갔다. 그들 사이에서 과거의 상처와 계약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무의미한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다. 그들이 혼인계약서에 사인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아침부터 저택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행복은, 이 가족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강태준은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오정심 여사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는 은비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차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어진 강북의 낡은 동네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살던 옥탑방이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춰 섰다. 여긴 잠깐 올라가 봅시다. 그는 은비의 손을 잡고 삐걱거리던 낡은 철제 계단을 올랐다. 옥상에 다다르자 은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엉망이었던 옥상은 작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고 낡고 초라했던 옥탑방은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이 건물 전체를 사들인 것이었다. 방의 구조나 낡은 가구 몇 점은 일부러 그대로 두어 과거에 흔적을 남겨놓았다. 두 사람은 방 한가운데 섰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 강태준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말을 하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의 시작은 지옥이었소. 내가 만든 지옥이었지. 그는 은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곳은 단 한 번도 지옥이었던 적이 없었소. 이곳은 상처 입은 한 남자를 마음씨 착한 한 여자가 구원해준 유일한 안식처였소.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늘로 우리의 지옥 같던 계약은 끝났소. 이제 그 계약서는 파기합시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화려하고 거대한 보석이 아닌 심플하지만 기품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비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고은비, 오늘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소. 조항도 만기일도 없는 평생의 계약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내 아이들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유일한 여자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겠소. 은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